본드, 제임스 본드. 이거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화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스파이 사건입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고구려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때 계로왕을 사로잡은 고구려 장수는 고구려의 대로 제우라는 장수와 제중걸로 고위만년인데, 신하가 배신을 해서 왕을 잡아 죽일 정도로 심각했던 내분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장수왕은 꽤 오랫동안 백제 정복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들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누군가가 충동질 해줄 사람은 없을까? 바로 이때 도림이라는 승려가 자원을 합니다. 도림 스파이 작전을 시행한다. 자관 이렇게 해서 도림은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바둑은 인기 오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정창원에서 의자왕의 바둑판이 발견된 게 있는데, 와,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전에 어떤 업체에서 이거 한정판으로 제작해서 판매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신라 쪽셈 44호 고분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서도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검은색 좀 계열하고 검지는 않은데 약간 진한색 계열하고 약간 연한색 계열 자갈을 갈아가지고 만든 바둑돌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이게 여성 무덤이었는데도 바둑돌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바둑이라는 게 남녀 불문하고 적어도 귀족층에서는 아주 인기 교양 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쪽셈 44에서 나온 바둑돌하고 의자왕의 바둑돌, 바둑판은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계로왕은 그러면 어떤 소재로 만든 돌로 바둑을 뒀을까? 당연히 자갈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풍납동에서 이런 거 하나 발굴되면 난리가 날 텐데 모르겠어요.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림은 의자왕의 바둑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딱 두면서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됩니다. 절친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바둑 파트너로 딱 자기하고 맞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교감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둑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몇 수 접어두고 뜨는 게 아니고 정말 바둑으로 교감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력이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뭐가 이게 영혼이 맞아야 된대. 뭐 근데 바둑 안 뜬 사람은, 바둑 뜰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른다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둑 장기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계로왕이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참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술 못해, 담배 안 해, 바둑, 당구, 카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보고 그러고도 어떻게 역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뭐 저도 모르죠. 뭐 그래서 제가 뭐 바둑사, 장기사, 도박사, 라스베가스사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자, 잘 모르는 건 제끼고, 좌우지간에 도림은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둑 좋아하는 분의 말씀을 빌면, 바둑 두는 거를 보면 상대방 성격 다 나온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인생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해는 못 하겠지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직업에서 저는 논문 보면 학자의 자질 이런 거 파악하는 거야. 뭐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논문 보면 대강 성격까지도 맞춰요. 진짜로. 진짜 잘 맞춰놔. 그런데 논문도 이 정도니까 이 바둑은 더 하겠죠. 정말 뭐까지 다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영원히 교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둑 친구가 대화 상대가 되고, 그리고 국정 자문력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왕의 사적인 바둑 친구, 바둑 사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국정농단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도림은 당연히 이걸 노리고 왔죠. 어느 날 바둑 두다가 왕한테 말합니다. 망명객인 자신을 돌보아준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왕한테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계로왕이 해보라고 하죠. 나라 이로운 조언을 한다면 누구 말이라고 다 들어야지.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요, 백성이 나라에 이로운 말을 하면 왕은 다 들어줘야지. 그게 기본이잖아. 근데 당신이 말한다니까 얼마나 고맙소. 오히려 내가 부탁할 판이요, 얼른 말해보시오. 이럽니다. 그러자 도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는 아니면 한성, 그러니까 좌우간 이 땅은 사방이 강과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땅이다. 나라는 부강하고 안정되었다. 주변 나라는 다 복속하고 감히 넘겨보니까 요즘 말하면 앵겨붙을 생각도 못한다. 그런데 이런 땅에 사는데 왜 지금 이 한성이 성곽은 다 부서져 있고 궁궐도 뭐 오래됐는데 선왕 아버지의 해골은 임시로 묻혀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감회장만 하고 이게 본격적인 왕릉은 안 만들었나 봐요. 백성의 집은 자주 홍수 피해를 입는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도림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맞아,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온 나라 사람을 징발해서 성을 수축하고 궁궐, 누각, 전망대 이런 걸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석재를 구해다가 아버지였던 비유왕의 능을 크게 수축하고 강을 따라 뚝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비유왕 능이 지금 석천동 고분 제일 큰 거 저게 누구 거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능이니까 백제 전성기였던 근초고왕의 능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전성기를 이뤘던 왕은 자기가 전성기였지 죽고 나서 전성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릉의 크기는 꼭 전성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필요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계로왕이 쌓은 아버지 비유왕의 능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게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삼국사기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로왕이 대공사를 벌이니까 창고는 텅 비고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백성들은 사역하느라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불평불만 쌓이고 나라가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위태로워졌다. 도림은 요지경이 되니까 내 임무를 다했다 라고 확신하고 고구려로 도망쳐 들어가서 장수왕한테 가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수왕이 군대를 모아서 침공을 하는 거죠. 분열되고 민심이 떠난 백제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결국 한성은 허무하게 함락당하고 계로왕은 붙잡혀 살해됩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면 도림은 제임스 본드의 카지노 로얄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스파이였다고 하겠습니다. 스파이의 원래 최고 수준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서독 수상의 비서가 동독의 스파이였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독 수상이 동독의 스파이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비서가 스파이인 것도 엄청나지만 수상이 스파이였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림은 비서가 아니라 수상 역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튄 거죠. 그야말로 세계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림은 한성 백제의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 도림은 대체 누구냐? 산속에서 바둑 두던 고수냐? 바둑으로 왕하고 친해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왕의 측근이 돼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공작을 생각했을까? 두 번째, 계로왕은 계로왕대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망명자라고 해도 적국인 고구려 승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국정자문으로 삼아서 엄청난 정책을 핀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역사를 보면은 진짜 뭐 별일이 다 있고 특히 뭐 다른 나라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 오스만 뭐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밑바닥 생활하다가 왕이 측근이 돼서 엄청난 사고 치는 사람도 뭐 의외로 많아요. 또 왕이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하죠.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도림이 계로왕을 충동질해서 왕의 허영심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크게 짓고 대공사를 일으켜서 재정 파탄을 내고 백성을 힘들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건데, 문제는 계로왕이 바보라서 이런 말을 들었겠느냐. 그냥 옆에 가서 막 부채질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당신 정도의 용모가 되면 빚을 내서라도 저런 옷은 입으셔야죠. 이런 식이었겠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생기는 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합리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딜 정책을 루즈벨트한테 건의한 사람은 케인즈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아무 때나 뉴딜 하자고 그랬으면 루즈벨트가 들었겠냐는 거지. 그 시절에 경제공황이 있었고 뭔가 경제를 일으켜야 될 정말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에 뉴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케인즈의 말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아무 때나 루즈벨트한테 아니면 저기 다른 대통령한테 가서 뉴딜 하자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항상 잘못 배우는 게 뉴딜은 누가 했니? 루즈벨트하고 케인즈가 했어요? 라고 배우는 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고 기사일 뿐이지. 왜 그 시절에 그 뉴딜이라는 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때가 경제공황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뉴딜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경제 정책을 제시했겠죠. 그러니까 케인즈 머리에서 뉴딜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인즈란 사람 머리에서 뉴딜이 나왔냐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게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도림 이야기에 적용하면 도림이 계로왕을 사치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계로왕과 백제를 망하게 하려고 도림이 공작을 피는데 왜 하필 이런 정책을 제안했으며 그 정책이 왜 먹혔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조선시대 유학자분이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야? 왕이 사치하면 인심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뭐 역사를 보면 또 그런 사례 많죠. 뭐 청나라의 이화원, 대원군의 경복궁 공사,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 하여간 이렇게 뭔가 큰 건축을 지으면 그때 나라 망하거나 나라가 망할 때 꼭 그런 거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들어도 되니까 그렇지 안 그런 것도 많아요. 궁전 짓고 안 망한 나라도 많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바티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궁전 다 지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더 잘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궁전 지었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건 뭐 서경에도 나오니까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그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례도 많고 그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왕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런 대공사를 벌릴까? 단지 허영심 때문일까? 멍청해서 그럴까? 진짜 도림은 착하게 살던 계로왕을 팍 충동질해가지고 사치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계로왕도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채질을 한 걸까? 계로왕이 원래 그런 생각을 했다면 또 계로왕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 이 문제는 한성백제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5세기 삼국의 국가체제 정비와 삼국전쟁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림은 어떻게 계로왕을 속였나?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백제 침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로왕 때까지 백제 정치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씨, 목씨 등 대귀족이 집권하고 국왕과 대귀족의 갈등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찍부터 그 일본에다 개척을 해서 뭐 귀족도 보내고 아니 왕족도 보내고 왕이 나지기 같은 거물도 보내고 해서 일본에 저기 뭐랄까 털을 많이 닦았는데 이게 본토가 막 함락되고 막 이러니까 일본 세력이 지원해를 와주죠. 근데 이게 도움도 되지만 본토가 약해지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휘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도 주지만 정치도 더 복잡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왕이 약해지니까 분쟁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돼서 백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백제가 국내파, 일본파의 세력 다툼, 뭐 갑자기 막 쟤네가 튀어나오고 얘네가 튀어나오고 왕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그 백제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왕이 그 죽을 때 얘기가 별로가 없어요. 이게 갑자기 그냥 왕이 바뀌었다. 뭐 이상한 일이 있더니 왕이 바뀌었다. 죽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도 요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계로왕의 아버지였던 비유왕도 딱히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흥룡이 한강에 나타났다. 뭐 구름 관계 속에서. 그러더니 왕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흥룡이 암살 같은 거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딱 명확한 증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룡이 나타났다는 거 이거 암살범 아니야? 검은 옷 입은 자객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옛날에 그렇게 유치하게 비유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는 뭔가 이제 신기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게 옛날 역사의 이제 기본이죠. 왜냐? 왕은 하늘이 임명하고 하늘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명을 받고 천명에 뭐 이렇게 되는 하늘의 보호를 받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권이 신성한 거다. 일단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뭐 태어날 때 죽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자꾸 이렇게 역사책에 넣는 거지. 이게 꼭 무슨 자객 뭐 흥룡이면 검은 옷 입은 자객 하얀 여우면 후궁 뭐 꼭 이런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럼 그렇게 교황이면 좀 용이라고 하지 왜 또 흥룡이라고 해? 요거는 이제 암살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비유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비유왕은 좀 이렇게 가셨는데 그게 흥룡스러워. 그러니 어떻게 돼서 다음 왕에 태어날 땐 하얀 서광이 비추고 내려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 그 역사책을 쓰고 있는 비유왕 다음 세대의 집권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뭐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러려고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계로왕은 어려운 시절에 집권을 했고 국왕의 권력은 많이 약해져 있는 때였다는 거죠. 비유왕 때는 해씨가 권력을 잡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때 왕은 조선의 왕과 달라서 완전한 이런 전제 집권 군주가 아니고 반은 봉건 영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직할 세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최고의 직할지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한성이죠. 물론 수도는 여러 세력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한성 자체가 자기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수도는 직할령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집니다. 그런데 왕이 귀족 세력의 견제를 받고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성도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장악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름은 와서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상대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대가 아픈 곳을 찾아라. 그런데 당신의 직할령이라는 게 지금 꼴을 봐라. 이게 천의 방어선이 되는 거고 왜 이러고 사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도림의 말은 계로왕이 아픈 데를 찌릅니다. 몇만 명의 군대가 충돌하는 대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